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 주식 때문에 13억 세금 부과 맞은 대표님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발생 원인, 다음에 차명 주식이 생기면 차명 주식을 국가에서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하는지, 그 페널티는 뭐다? 바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라는 것을 부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 같은 경우에는 차명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빌려 쓴 사람 둘 다에게 과세를 하고 둘 중에 하나만 납부하면 되는 연대 납세 의무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서 예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최초에는 대표님과 대표님이 지인의 이름을 빌렸고요. 그 지인이 그만둔다고 해서 친구한테 그 지인이 다시 양수도를 했고, 이후에 친구가 다시 대표님의 친인척에게 양수도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최초의 이름을 빌려줬던 이상호 세무사, 다음에 대표님의 친구, 다음에 대표님의 친척 모두 이 차명 행위 때문에 이 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님만 차라리 내면 상관이 없는데 대표님의 주변 분들에게까지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명 주식이라는 게 여러 리스크가 있죠. 여러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적 리스크랑 상황적 리스크를 제가 써놨는데 차명 주식이 사실상 과거에는 국세청도 차명 주식에 대해서 크게 단속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이유가 있으세요. 발생 원인 첫 번째인데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법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명 행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립된 법인들이 사실상 이제 쭉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이어오면서 이 법인들에게 이게 상법상 어쩔 수 없이 차명 행위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라는 걸 부과하는 것이 맞냐라는 기류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도 사실상 이 차명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건 바이 건으로 모두 과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하게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은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봐줬던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법에 써 있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에 그 차명 행위를 하였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하자라고 써 있으니까 국세청은 요즘 근래 들어서는 사실상 이 차명에 대해서 이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 표를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인데요. 2016년 자료입니다. 2016년도 자료고요. 제가 이걸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채널 보시는 대표님들이 주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최대한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보도자료고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에 보도한 자료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고 써 있습니다.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자, 여기 써 있죠. 명의신탁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제가 가뿐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 차명 주식이 편법 등 고액 탈세뿐만 아니라 체납 처분, 회피,
주가 조작, 뭐 안 좋은 거 다 써놨네요.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 경제를 확대하는 여기까지는 좀 많이 갔죠. 지하 경제를 확대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사회 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입니다. 되게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대표님도 이 어조라는 것을 한번 보면 그 태도가 보인다고 국세청의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1996년, 2001년 전까지만 해도 발기인이 혼자서는 법인을 설립 못하고 여러 명이 있어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표님들이 이름을 빌려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제 와서는 국세청의 지금 워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헌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 처분, 불법 거래 악용, 지하 경제 확대, 사회 악, 안 좋은 거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법인을 어쩔 수 없이 설립한 대표님들이 그동안 해결을 못하고 그냥 쭉 지금까지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신 대표님들이 어느 순간 거의 사회 악이죠. 거의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수준까지 지금 거의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회 악이랍니다. 이걸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봐줬는데 우리 국세청은 그동안 봐줬는데 이제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명의신탁을 양성화하는 노력을 할게 라고 하고 이 위에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이걸 도입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대 사회 악인 대표님들을 향해서 이 국세청이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저희 나라 국세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훌륭한 한 가지는 바로 IT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를 아마 한 번이라도 대표님께서는 그 접속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요. 그 과거 거 조회, 다음에 현재 뭐 이런 가격들도 조회가 되고 신고도 되고요. 다음에 뭐 민원도 넣을 수 있고 정말 잘 돼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그 홈택스를 보려고 실제로 저희 나라로 출장을 옵니다. 출장을 와서 견학을 해서 이 선진 과세 시스템을 배워가자. 이럴 정도로 홈택스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 IT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명주식 통합분식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서로 그 자료가 들어갑니다. 또한 그 과세 기간에 주식 증여, 양도, 무상 증자, 증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역도 국세청에 보고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고된 내용들이 이 시스템에 모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아진 시스템을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하겠죠. 차명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이 시스템이 하나하나 발라내서 이렇게 톡톡 던져줍니다. 이렇게 던져주면 담당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이 차명 주식을 봐주는 그런 어떤 관행이 약간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공무원이 봐주고 싶어도 이 시스템에서 뱉어내면 공무원도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단속을 해야 되죠. 그만큼 기류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많이 봐주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지하 경제를 확대하는 사회 악이다. 이 참 적세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명 주식을 해결하자라는 게 국세청의 의지다. 강력한 의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이 다음 페이지는 이겁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최근래 겪은 사연인데요. 근래에 겪은 대표님 사연 중에 가장 서글픈 사연입니다. 실제로 이 분께서 친척 집에, 일가 친척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셨습니다. 빨간 딱지는 뭐죠?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압류를 당한다고 하죠. 이 압류를 친척 집에 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케이스인데요. 자, 여기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 다음에 이름을 빌려 쓴 그 실제 대표님,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님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면 당연히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 그게 우리나라 세법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소개드릴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세무조사를 당한 대표님이셨습니다. 건설업이셨고요. 기업 가치는 한 80억 정도 됐던 회사인데 이것도 기업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였습니다. 건설업이라는 게 경기를 많이 타고 또 업황을 좀 타기 때문에 예전에 잘 나갈 때는 150억 정도 했었는데 이후로 내리막길을 많이 걸었죠.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장부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제 80억의 가치가 있었지만 사실 이 기업은 매우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업종 특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재무 실적이 안 좋은데 입찰이나 면허 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익을 분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업 가치는 80억이었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제 재무 상태를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죠. 사실 이익은 마이너스 친 지 오래됐고 자산은 거의 다 잠식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나라 세무조사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요. 기업이 갑자기 되게 좋아지거나 갑자기 안 좋아지면 이게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이한 상황이 된 기업이 돼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뭔가 이상할 것이다 라는 걸 갑자기 잘 되는 기업에도 보는데 갑자기 부실해진 기업도 그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조사에서 타겟이 됐고요. 실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기업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미 사실 그 법인도 많이 망가졌었고 해서 많이 의욕을 많이 잃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거의 이제 빈사 상태가 되신 겁니다. 사실상 KO가 되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분께서 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 건설 회사였는데 사실상 여기도 차명주주가 여러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걸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다는 게 조금은 그럴 수 있는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공무원이 이 주주 명부를 보고 그냥 툭 물어본 겁니다. 그냥 여기 주주분이 있는데 이 차명주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뭐 볼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사실 주주 명부를 그렇게 깊게 안 보려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듯 던진 질문인데 이 대표님께서 이제 너무 자포자기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흐려진 상태셔서 대표님 그러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조사관님 이거 차명 맞다. 한 번만 봐주라. 근데 차명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이 사실상은 어떤 재량은 있어도 이 조사관 따라서 납세자가 이걸 차명이라고 이야기한 순간 이걸 조사관이 이거를 과세 안 할 수가 없죠. 과세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조사관의 책임인데 이 조사관도 한 가정의 어떻게 보면 가장이고 또한 국세청이라는 조직의 직원인데 차명 주식을 납세자가 차명 주식이라고 진술한 상태에서 이걸 과세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페널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툭 건드렸는데 참 이렇게 실토를 하니까 과세를 한 겁니다. 과세를 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시랑 비슷합니다. 최초의 친구분 한 분에게 자신의 주식 49%를 제외한 두 분이었겠네요. 친구분 두 분에게 나머지 51%를 분산했고요. 나중에 이 친구분들의 주식을 하필이면 대표님의 친척분에게 다시 양수도를 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몇 번의 차명 행위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설립할 때 친구 두 분이 차명 행위 했죠. 두 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두 분이 각각 대표님의 다른 친척분들 두 분에게 양수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두 번의 차명이 더해집니다. 총 4번의 차명이 있었고요. 이 4번의 차명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4번의 차명 행위를 제가 아까 연대납세 의무라고 했죠. 고지서가 8장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건에 대해서 이름 빌려준 사람, 빌려 쓴 사람 2명에게 한 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2장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이 4분에게 고지서를 1장씩 날리고 이 대표님이죠. 명의를 빌려 쓴 대표님에게는 4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건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과가 됐던 겁니다.
지금 이 화면상 뿌옇게 보이는 건 실제 그 샘플입니다. 실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지금 확대가 조그맣게 돼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죠.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법에 의해서 비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런 세무조사 결과 통지입니다. 즉 세무조사 결과 너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세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밑줄 치면서 읽어 드릴게요. 자, 주식회사 땡땡땡에 주식 아이고, 이 프로그램이 제가 풀렸습니다. 여기 써 있는 글은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땡땡땡에 주식 변동조사 결과 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명의 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가 말씀드린 세목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합니다. 자, 조사 대상이 증여세고요. 최근이죠. 2017년 행위네요.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사 일자 고지에 이른 2019년 17년께 2019년 세무조사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 써 있죠. 이 밑에. 자, 제가 총 이 케이스 같은 경우 4건의 그런 증여 의제 차명 행위가 있었고 총 이렇게 4건의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얼마일까요? 첫째 거 금액 크죠? 4그거죠.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4억 558만 570원입니다. 그죠? 이 밑에 보면 예상 고지세액이 이쪽에 4억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항목이 이렇게 한 세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냥 제 도형표만 보세요. 이쪽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4억 500만 원이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제 얼굴을 좀 치워드릴게요. 제 얼굴 때문에 지금 화면이 가려서 안 보이실 텐데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4억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쪽은 이름 빌려준 사람, 한쪽은 이름 빌려 쓴 사람에게 이렇게 두 장이 발행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이 4억 500만 원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여기가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었던 게 어떤 사연이었냐면 사실상 이 행위의 책임은 대표님에게 있죠. 왜냐면 이름을 빌려 썼으니까. 저분들은 이제 친척분들은 친구분들이랑 친척분들께서는 사실은 이름을 빌려준 것밖에 잘못이 없죠. 그러면 이 세금은 보통은 이 대표님이 내주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이 기업 컨디션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사업황이 안 좋아졌고 회사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이 그 개인 재산도 거의 이 사업 살리시려고 다 쏟아부은 상태셨어요. 이 상태에서 세금 4억을 낸다? 4억 말고 4장이 더 있었으니까 세금이 더 과다하겠죠. 그 세금을 낸다? 못 냅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4건을 지금처럼 엑셀표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한 건은 4억 500만 원짜리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표고요. 저런 식으로 총 3건이 더 있습니다. 4억 500, 1억 6천, 4억 3천, 3억 7천 이렇게 해서 총 4건의 차명 증여의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고요. 합계가 13억입니다. 이 13억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우리의 홍길동 대표님은 지금 현재 자산이 없기 때문에 못 내셨죠. 자, 그럼 누가 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자, 이름을 빌려준 이 김갑순과 김갑순님과 정갑돌님이 아마 대표님 친구분이셨을 거고 김수돌님께서 친척분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가명이죠. 이분들에게 이 납세 고지서가 간다는 겁니다. 납세 의무가 이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홍두깨죠. 특히 이 친구 두 분은 이 법인이 최초 설립할 때 잠깐 이름 빌려준 겁니다. 이름 빌려주고 나중에 그동안 이제 이 친족들 분에게 자기 주식을 양수도 하고 잊고 살았겠죠.
아예 자기가 과거 예전에 이 홍길동에게 이 김갑순이라는 분 이름 빌렸다는 것도 기억도 안 나는 시점인데 갑자기 어느 날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4억 5백. 이게 실제 날아가는 거고 당연히 일반인 분이 갑자기 날아온 4억이란 돈을 내기는 굉장히 힘드시죠. 여기 있는 임수돌님 마찬가지입니다. 4억, 3억에 대한 세금을 갑자기 날아온 예상치 못한 이 금액을 낼 수 있는 일반인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체납은 당연하고 명의신탁자분의 체납은 너무 당연하고 명의수탁자의 또 체납이 되고 이분들의 재산에도 압류가 걸린다는 겁니다. 각각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 다 집에 친척분들이죠. 친척분들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 집에 온 가족과 친척이 난리가 났죠. 이분 임수돌, 김수돌님의 형제 자매가 이 홍길동을 원망할 거고요. 이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홍길동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라 할 거고 홍길동에게도 뭐라 했었고요. 정말 좀 힘든 분위기더라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거 실제 이 대표님을 보고 이분들한테 이야기도 제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여기까지 가면 제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이 조사 전에 뭘 제가 이야기를 저랑 이 홍길동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미 세무조사에서 이 홍길동 대표님이 합리적인 이런 어떤 이성을 잊어버리시고 조사관한테 이거 차명 주식입니다 라고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입장도 아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사례고 왜냐면 이 대표님 전혀 모르셨어요. 이런 차명에 대해 페널티가 그냥 관행적으로 있었던 이 차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관행적으로 이 차명 행위가 법인 설립할 때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경각심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를 잘 여기까지 됐지 않았나. 이 강의를 찍으면서 저는 이 강의가 정말 많이 대표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명 행위가 어떤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그런 위험들처럼 어려울 때 닥칩니다. 꼭 되게 좋을 때 닥치면 나 이깟 13억 낼 수 있어. 홍길동 대표님이 내주고 끝내면 되는데 꼭 보면 어려운 일은 어려울 때 닥치는 게 세상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차명 주식이 있다면 하루빨리 서둘러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차명 주식에 대해서 실제 과세된 사례죠. 실제 친척집에 과세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과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제가 여러 주제를 못했는데 이 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되게 이론적인 이야기라 재미없으실 것 같아갖고 이 얘기는 뺐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마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차명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무조사할 때 과세 리스크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명 주주와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죠. 차명 주주와 관계가 악화돼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 차명 주주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차명주주의 이름만 차명주주인 이 주식이라는 재산이 이 차명주주의 유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세금 부과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세금을 내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금을 내도 이 누구죠? 수탁자가 이거 내 거니까 아까 제가 세금이 13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주식 가치가 한 3, 4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세법상 평가로 3, 40억 정도가 됐죠. 근데 이게 이 차명주주분들이 간혹 주식가치 3, 40억을 달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안 주면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법원에서 분쟁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차명주주 말고 차명주주의 유가족이죠. 차명주주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비상장 주식 30억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님이 아버님께 모르겠어.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모르겠는데 세법상 평가가액이 30억이라는 주식을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과연 이 주식을 아버님 아시는 지인의 주식이었겠죠. 과연 그분에게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30억이라는 재산 가치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서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대표님도 아마 그게 안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2번의 케이스는 제가 이제 풀어준 케이스 중에서 가장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대표님도 힘들고 이 차명 주주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차명 주주도 자기도 찔리니까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라는 게 이 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차명 주식의 실제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대표님들께 차명 주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강의가 굉장히 유익했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강의가 별로 조금 지루했다 하지만 좀 유익했다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재미없었다 하면 댓글에 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